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계 세 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테이블에는 서당배 회원들이 아까는 많았는데 많이 좀 빠졌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재 탄핵 심판 심리와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 예고했다시피 세월호 참사 1000일, 다가오는 이제 1월 9일입니다. 304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1000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1000일이 지난 지금도 국가가 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는지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세월호 참사 1000일, 우리 새 의원님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님. 오늘 어제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시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 당시의 행적을 비롯해서. 그래서 약간 좀 가족분들도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또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좀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일이나 걸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크죠. 초기에 문제 제기하셨을 때 바로 좀 여러 가지가 바로 잡히고 조사가 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나 좀 늦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월호는 언제쯤 인양?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네. 세월호 특위 저희 당 의원들하고 같이 팽목항에 내려가서 바지선에도 올라가 보고 인양업체인 상하이 세비지 대표로부터 브리핑도 들었고 영국의 감리단체인 TMC에서 나온 분의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네네. 지금 중요한 공정을 포함해서 전체 공정의 약 80% 이상을 마친 상태랍니다. 그래서 네네. 날씨만 좋으면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 있다. 아, 날씨만 좋군요. 네, 근데 사고의 여기 1월달과 2월달은 날씨가 워낙 안 좋답니다. 네. 3, 4, 5월달 중에 올리겠다. 자신한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감리회사에서 나온 분에게 여쭤봐도 감리회사에서 나온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9% 성공할 거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양은 될 것 같은데 가족분들의 걱정은 얼마나 온전한 상태로 인양이 될 것이냐. 인양된 후에는 특조위도 없는데 어느 기관에서 과연 살펴볼 것이냐. 그다음에 인양돼서 조사가 끝난 선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정부가 아직 세우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해해서 그냥 제출소에 보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제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1000일 동안 숙제를 못 풀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그 숙제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도 7시간, 대통령의 그 7시간, 그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특히 탄핵 사유에 대통령의 7시간, 정확히 말하면 7시간이 아니라요. 네. 탄핵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헌재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족분들은 어둠 속에서 지금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요즘 많이 하십니다. 네. 하여튼 2017년도 새해 우리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지만 세월호 문제만큼은 그 진실을 꼭 하루빨리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꼭 그 숙제를 꼭 풀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1000일까지 왔다는 게 네. 좀 너무한 거죠. 그죠? 그리고 정치가 어쨌든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됐었었는데 1000일 동안 뭘 안 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버틴 정부였던 거잖아요.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은폐하고 숨기려고 은폐하고 했죠. 숨기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난 뒤에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정말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네. 이런 일들이 다 제대로 조사가 되게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네. 되는 거죠. 네.
그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이제 미래 대한민국의 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를 위해서라도 꼭 밝혀내야죠. 우리 정청래 의원님 세월호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제 의원회관 방에서 YTN 생중계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내 문제일지 몰랐어요, 그날은. 근데 제가 또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국회로 처음 그 유가족들이 오셨을 때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서 피해가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피해 다니다가. 근데 피해만 다닐 일도 아니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괴롭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이랄까. 네. 그래서 본청 앞에서 이제 단식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다가가서 네. 얘기도 하게 되고,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만났을 때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개인으로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식도 하고 그랬는데 동거차도를 한번 들어갔다가 네. 제 임기 마지막 날이 5월 29일이잖아요. 그래서 임기 마지막을 동거차도에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29일 날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제 아닌 상태로 나왔거든요. 1박 2일 다녀왔는데 그 또 한 차례 또 갔어요. 사람들하고. 근데 이게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또 떨어졌을 때, 국회의원 안 됐을 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거차도에 가니까 너무나 많은 나한테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니, 자식을 잃고 이렇게 그래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자식을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엄마 아빠들도 있는데, 뭐까지 국회의원 안 된 거 가지고 뭘 내가 이렇게 그러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위로받고 왔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세월호 엄마들로 구성된 노란 리본이라는 극단이 있는데, 네네. 그와 그녀의 옷장, 또 이게 저희 지역구 성미산 극장에서 어제 그저께 연극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보고 그분들하고 좀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연극을 할 때는 그 굉장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같이 이렇게 연극을 하시는데, 끝나고 인사할 땐 또 다 우시더구만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보통 그 엄마들이.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평생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박주민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고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닐 때 국회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반대로 주장합니다. 국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주민 의원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세월호 빨리 해결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제대로 하세요, 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소당캐가 녹음되고 있는 안가 이 안에 저희 마이크 앞에도 세월호 노란 리본이 마이크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걸려 있네요. 네. 네. 요즘에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딴 게 아니라 세월호 관련돼서 이제 진상규명 다시 부각이 되는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보면은 네네.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83번이 나온답니다. 거기 보면은 특조위를 구성할 때 정치지망생으로 누구를 넣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특별법은 국난이다,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보수단체나 보수언론 활용해야 된다 등등등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메모와 보수단체들이 와서 집회했던 시기가 막 일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좀 에너지가 쏠려 있지만, 좀 지나면 또 이 비서 실세들, 이 국정농단한 것도 좀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화문에서 24일 단식했잖아요. 단식할 때 그때 폭식투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진짜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진짜 어버이연합 거기 네. 동아일보 바로 건너편에서 하는데, 제 욕하는 건 내가 참겠어. 뭐 정청래 뭐 하여튼 막 쌍욕해가면서 뭐 좀 하는데, 근데 그 와서 그 폭식투쟁을 하는 거, 폭식투쟁을. 근데 그 내가 걔를 가까이서 봤어요.
생긴 건 다 멀쩡하게 생겼어. 젊은 애들이야, 젊은 애들. 최근에 TV에 20대. 보도하는 거, TV에 나오는 거 근데 보니까. 그게 다, 그럼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뭐 관변단체 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었던 거야, 보니까. 야, 저는 그때 지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뭐 그러니까 세월호가 가슴 아픈 일이지 가슴 아픈데 근데 그걸 보시고 그 와서 폭식 투쟁하는 걸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 앞에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본인도 시간이 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는 막 굉장히 흥분하셔서. 아니 지금 폭식 투쟁 얘기하니까 저희 방송이 고품격 방송인데 갑자기 고품격으로 가고 싶지 않네요. 네. 갑자기 갑자기 저질 방송으로 가고 싶고 진짜 그냥 아유. 카톡 놀았잖아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카톡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 수첩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낱낱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그게 아마 도둑이 재발절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거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지금 점점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한 거.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있지만 엄청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거 저희가 모든 것을 걸고라도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좀 국회 제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열심히 하고 일단은 있고요. 정례당에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게 남아서 계속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빨리 가입하세요. 아니, 일단. 나 처음에 세월호 그 TF 있었거든요. 엄청 갈궜어요. 박주민 의원 뭐 다른 그 변호사들 있잖아. 네, 민변에서. 민변에서 엄청 갈궜다니까 나 전해철 뭐 이런 의원들 있잖아요. 많이 수모를 당했어요. 네. 네. 잘하실 수 있죠? 저도 네. 잘하고 다 같이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상황을 좀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제 헌재에서 두 번째 변론길이 열렸잖아요. 네. 근데 실시간 검색어로 서석구 변호인이라는 분이 등장했단 말이죠. 뭐 망언 비슷한 이야기를 막 늘어놓으셔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네. 자, 서석구 변호인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판사 출신이시고요. 네. 과거에는 불임 사건을 맡아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었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라든지 한미 뭐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협의회 회장도 네. 맡고 계시고 네. 굉장히 이제 보수 쪽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네. 계신 분입니다. 근데 전향하셨네 그냥. 전향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불임 사건 판결에서 자기가 무죄를 한 것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도를 보니까 네. 운동권을 만나보니까 뭐 너무 뭐 폭력적이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엑스맨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탄핵을 시켜야 되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헌법재판관들이 더 강력하게 가질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분을 욕만 할 건 아니다. 음. 계속 그렇게 자유롭게 발언하시라고. 사실 우리가 좀 격려해야 그게 되는 지금 거 아니야?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한다면서 막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분을 네. 그러니까 뭐 네? 박 해서 대통령의 얘기하는데 다음번에는 네, 석가모니라고 거의 뭐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진짜 득도를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한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정도 아니냐. 너무 지금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마라. 촛불은 이게 민심이 이게 국민의 뜻이 아니다. 네. 석가모니도 굉장히 괴로웠다. 외롭고. 이게 다음에 석가모니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서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나가니까 그쪽 피청구인 쪽 변호사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네. 제가 봐도 어두워질 것 같아요. 저는 내심 한 30분은 더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걸 왜 생각했는데 말리시더라고요. 권성동 위원장이 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점심 글쎄. 먹으러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제지하셨냐. 말씀 참 좋던데. 근데 그런 이종환 말씀을 변호사가 하셨어요. 말렸다면서요. 네, 그렇죠. 말렸는데도 그냥 계속했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하여튼 좀 아셨어요. 왜냐면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걸 다 읽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네. 그냥 뭐 그러니까 준비된 발언이네. 나름. 종이를 4장 들고 나오셨어요. 들어가자마자 기도부터 하더라고. 네, 그 이렇게. 사진 나왔어요. 네. 기도부터.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했겠지. 네. 그렇게 예수님 얘기도 했잖아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 지지. 예수님도 네. 십자가를 박근혜잖아. 졌다. 음. 예수님도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 기도를 했겠지.
앞으로도 계속 엑스맨의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저께 변론기일에는 4명의 증인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누구 나왔죠? 윤전추만 나왔죠.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은 불출석하고. 불출석했죠. 네. 윤전추 행정관이 뭐 완전히 그 기획되고 계획된 것처럼 아주 네. 또 사전에 그 좀 많이 스타디가 된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이야기를 잘하고 좀 불리한 것은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윤전추 행정관이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그 세월호 당일날 목격했다는 얘기도 발언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당일날 같이 있었다. 네네. 8시 반부터 있었다. 이렇게. 그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뭘 뭐 했는지를 했는지는 기억이 기억 안 난다. 못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는 기억하면서 그게 몇 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시간은 기억하는데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네. 근데 아무튼 비공식 업무였었던 것 같다. 공식 업무는 아닌 뭐 개인 업무 편의적 뭐 이렇게. 기억주의죠. 근데 어제 제가 그걸 보고 어제 이제 JTBC 뉴스 끝마무리를 제가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크로징 할 때 보면 음악 하나씩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근데 어저께 노래가 뭐였냐면 로드 스튜어트의 I don't wanna talk about it 그거 나왔어요.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영국에서. 영국이요. 아니 발음이 약간 영국 액센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딱 윤전추가 그랬어요. 자기가 얘기할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말하고 싶지 않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나머지는 나는 몰라요. 네. 심지어 국조 특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병우 보고 당신 우병우죠. 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할 거다. 그렇게 할 정도로. 박지민 의원님 그거 너무 아니 근데 그 손혜원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런 제가요. 거요. 이게 돌아요? 네. 그 청문회 때 네.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우병우나 김기춘한테 박정희 대통령 압니까? 유경수 압니까? 그러면 뭐 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최순실 압니까? 막 하면 압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만난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속사포를 막 물어보는 거지. 정신을 완전히 이렇게 혼미하게 그렇지. 만들려고. 네네. 김용훈, 네. 정청래 압니까? 압니다. 네. 전 솔직한 사람이니까. 솔직한 증인이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증인들이 왜 불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자꾸 성실한 답변 안 하면 이제 그 심리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재만하고 안봉근 두 사람은 네. 패문부재라고 해가지고요. 네. 네.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출석 요구서가 도달이 안 된 거죠. 야. 우병우가 우병우 썼던 사례랑 방법이에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거부한 거죠. 네, 좀.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지 딴 사람들. 그다음에 청와대로 이영선, 윤전추 두 행정관에 대해서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청와대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갔어요. 근데 윤전추만 자기는 받아봤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영선도 지켜보고 윤전추에게 뭘 물어보는지를 지켜본 뒤엔 나오겠다는 계산인 것 같아요. 그럼. 근데 계산이 어제 깔려 이상한 있구나. 거는 그 왜 우리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 할 때 그 간호장교는 네. 남자 행정관에게 각을 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윤전추는 자기가 받아서 갔다가 드렸다. 그리고 갖다 놨다고 전화를 했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윤전추 행정관 보면 남자로 보이진 않잖아요. 네. 몇 가지 진술이 어긋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은 윤전추를 모른다 그랬어요. 네. 근데 윤전추는 관저에 최순실은 안 갔다 그랬는데 윤전추는 관저에서 최순실을 봤다고 증언을 네. 했고요. 의상비 관련된 부분도 상충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아직 규명 안 된 거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채널 A에서 네. 뭐 단독 보도했었던 청와대 그 요리사 네. 요리하셨던 네, 네, 분 네, 네. 일요일마다 최순실 네. 와서 밥 해주고 했다는데 최순실 안 들어갔다. 자기는 관저 안 들어갔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상충 얘기들이 정도가 많아요. 아니라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 진짜. 좀 핵심이 그거 같아요. 근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협조 관계냐, 아니면 어떤 모종의 좀 배신의 좀 어떤 그런 발언 때문에 서로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들 살려고. 그거는 제가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감옥에 가 있는 최순실은 모든 선과 끊어지고 고립무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감옥에 좀 있다 보면 제일 쉽게 드는 병이 서운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한테도 네. 내변을 하지 않고 박근혜 변호하는 거 아니냐 교체하려고 네. 했었고 그리고 구치소 청문회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딸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박근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서운병을 탔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쇼킹한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그 정호성은 벌써 배신 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네. 근데 최순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빠져나가려면 모든 것은 박근혜가 다 시켜서 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정 의원님 네. 정황 증거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오히려. 녹취록 같은 거는 나오더라고요. 또. 그렇죠. 네, 최순실이 참. 국정을 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변호사는 잘 아시겠지만 네. 변호하다 보면 대부분 배신하게 돼요. 법정에서 법정 다툼하면서 그리고 추하게 돼 나중에. 아니 근데 둘도 그럴 최순실 거다. 들어올 때 이제 어쨌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리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저도 이제 않았겠어요? 저도 이제 네. 추측이 그거예요. 그랬는데 들어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독일에 있을 이렇게. 때만 해도 네. 이제 사태 이렇게 커질지 모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더니 누굴 통해서 야, 나 있을 때 들어와. 그렇지. 그래야지 네가 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 또 독일에 숨어 있다 정권 교체돼가지고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그래 들어와 본 거야. 근데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최순실도 자기 딸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존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네. 제가 지지난주에 표창원 의원이 최순실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최순실은 지금 박근혜가 누리고 있는 걸 다 자기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가 누려야 될 걸 자기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안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서운함을 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키포인트가 될 만한 게 딸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딸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호를 못 해주고 딸이 굉장히 공경에 처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마음이 그렇게 갔다고 보고 저도 법조 사륜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검사, 판사, 변호사, 구속자. 그래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로 보면 저도 이제 이 심리전을 할 네, 수가 네, 있는데 네. 저는 어젠가요? 재판 때 카메라 있을 때는 고개 푹 숙였다가 카메라 나가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면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이를 앙담은 겁니다. 그렇지. 보통 잡혀자기 상태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잡혀자기 있거든요. 하지. 푹 쳐져서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카메라가 나가자마자 고개를 탁 들고 전투 자세로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정호성을 노려봤다고. 본인의 생존 본능 있잖아요. 이것이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살아있다. 고개 숙이는 것도 다 의지에 의한 연출이거든요. 지금 불상 모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곧바로 곧이어 박근혜와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1차 법정에서도 1차 재판정에서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카메라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나가자마자 나는 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박근혜도 1차, 2차, 3차 동정심 유발하려고 뭐 사과하는 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돼? 이런 도끼를 품은 것 같아.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근데 최순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도끼를 품은 것 같아. 지금 정유라가 지금 덴마크에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는 어떻게 뭐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어떻게 되면 방식이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왜냐하면 방식이든지. 들어오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안 들어오겠다고.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네. 거예요. 그게 좀 나이가 아직 20살 안팎이잖아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누군가가 코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라도 그렇죠. 보면 어쨌든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예. 돈도 많이 줬을 거고. 그리고 본인이 체포되자마자 그 변호사가 딱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봐주는 사람이 있다. 누구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연결이 다 돼 있죠. 변호사끼리. 변호사끼리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조세 포탈 뭐 땅 구입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거까지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보면 정유라가 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쓴 거예요. 판단이 쓴 거고 아마 저는 그 최순실의 아주 지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덴마크 변호사가 굉장히 비싼 네네네. 변호사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분이 아마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럽의 법정을 보면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에 온정주의 같은 게 있나? 그거보다도 이제 엄마와 아이는 같이 있어야 하고 아이를 네네. 보호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게 네네. 있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네.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범죄자 인도 청구하고는 네.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과 관련한 덴마크 법정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코치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줬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를 봐주시는 보모라고 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하고 오랫동안 아마 그 집에서 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이든지 전달돼서 정유라에게도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조언 감안했을 때 안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면 우리 엄마처럼 될 수도 모른다. 뭐 이랬을 그리고 수도 있죠. 가더라도 네. 특검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럴 수도 그러겠죠. 있고. 그러니까 한정희 의원 유럽에서 감옥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네. 가야 됐었나요? 가보면 좋죠. 병원은 가봤었어요. 왜냐면 가보면 경험이 풍부해서 이런 팟캐스트 할 때 진짜.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사실 나 가봤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네, 네. 내가 가봤잖아요. 유럽에서요? 유럽에서도 유럽에서는 안 갔지만 아. 네, 네. 근데 그 감옥 안에 그걸 그 일러스트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뭐 상대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 근데 서울구치소 가면 1.04평이거든요. 네네. 독방.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덴마크에서 그냥 있는 게 낫겠어. 네, 정유라 북유럽- 입장에서 보면. 북유럽의 그 텔레비도 흔히 보고. 말해서 네네, 그 네. 교정 시설이나 네네. 이런 거는 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겠죠. 네. 네, 네.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 기소하는 거 뒤로 결과적으로 미루면서 결국 검찰 조사 안 받았는데 그것도 법 쪽에서는 그렇게 봐요. 기소를 하면은 그 최순실의 변호사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최순실 변호사를 통해서 그걸 공유할 수 있다는 공유할 수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순실 쪽 변호사 라인하고 박근혜 쪽 변호사 라인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의 네. 법조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이 또 구치소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정호성, 안종범 그쪽도 아마 다 그렇게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라고 하니까 광범위하게 변호사들끼리 네트워킹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단이 당연히 덴마크나 이쪽에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뭐 역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최순실의 이제 그 재판에 새로운 변수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렇죠. 네, 인용되는 순간에 박근혜의 권력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로와 정말 생존의 치열한 그렇죠. 싸움이 시작될 네. 것 같네요. 그럼 정유라는 뭐 버틸 수 있는 건가요, 덴마크에서? 지금 유병헌 차녀도 거의 2년 프랑스에서. 가깝게 안 들어오고 있죠. 근데 탄핵과 최순실 범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정유라가 안 귀국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대로 충분히 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유라는 사실은 그렇죠. 지엽적인 거죠. 네. 예, 이번에는 최근에 또 가장 뜨거운 뉴스죠.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수사. 지금 일단 조윤선, 김기춘이 직접 개입했다고 특검 쪽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했죠. 네, 지금 뭐 그런 정황이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나타났다.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었죠. 다 드러날 거다라고 이 블랙리스트가 생각했는데 네.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진행됐냐면 좀 무차별적으로 되지 않는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책을 냈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합니다. 의뢰해요. 근데 정청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보문고의 마케터들은 너무 하고 싶어해. 전국에 있는 교보서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같아. 출판계. 근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깨알 같은 꼼꼼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청와대에서 얘기했을 개연성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갑자기 안 할 이유가 없거든. 교보문고는 서점이야. 책을 많이 팔아야 돼. 파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수단이고 방법이야.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돼 그렇죠. 문화인 정청래. 그렇죠. 이 시대 참 문화인. 이 시대의 참 문화인.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제가 뭐 확인한 바는 없으나 그 종업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은 하고 싶어해. 근데 위에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미로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하찮은 정청래의 사인회조차 이렇게 한다니까. 아,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근데 사실은 이 문화계 쪽에서의 이런 그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네, 네. 있었죠.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 있었죠. 문제가 네. 제기됐던 거예요. 진보 쪽 또는 네. 개혁적 성향의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깎이고, 네, 네.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떤 사업이 있어서 지원은 응모를 하면 이상한 평정으로 떨어지고 대신에 보수단체가 급작스럽게 만든 영화단체나 이런 데는 지원이 팍팍 이루어지고 네, 네, 하는 네. 그래서 소송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자, 소송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 그런 거 관련된 기자회견도 많았었는데 그 이창동 완결판을 감독의 간 시 네. 우리 뭐 제가 윤여정 19대 씨 국회 첫 주연하고 번째 있었던 본회의장에서 네. 폭로했던 게 네.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 방안이었어요. 네, 네. 청와대 문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좌파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밥줄 끊어라. 근데 그게 이명박 때부터 그렇죠. 작성이 이게 돼가지고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문화.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네. 방법이죠. 밥줄 네. 끊는 그러니까 거. 저는 그 정권이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네거티브 방법 이런 건 참 나쁜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에 뭐 드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리스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낙인 찍는 지금 그 블랙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난 당에서도 그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컷오프 당했다. 컷오프 이 아직 사람은 통보 못 받았다면서요. 공천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 있었어요. 뭐 제가 그 타이완에 천수변 총통 취임식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저를 블랙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저 그 원회 때 네. 한 6, 7년 동안 중국만 들어가면 출입국 관리소에 한 30분씩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강의하잖아요. 왜 너희들 나한테 그러냐면 당신은 특별한 신분이라고 또 말은 또 그렇게 해요. 특수한 신분이라고. 나는 미국에도 또 블랙리스트 올라 있네. 왜요? 그 비자가 엔트리원밖에 안 돼. 여기 테러리스트. 저기 아, 네. 그 사건. 대사관죠. 네. 그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네. 그 사건. 지금은 이제 난 풀렸죠? 블랙리스트가 여러 군데로 올라 있네. 지금 풀렸죠. 근데 미국 들어왔어. 영원히 안 풀려. 아니 그래요? 안 돼주더라고. 그래갖고 지난번 그 외통위 외통위 그러니까 계실 첫 때 번째는 외통위 때 미국 외통위 국감 때 갔어요. 미국 갔었어요? 갔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정감사가 내줬어. 그렇지. 비자를 네. 내줬는데 그 다음에도 내가 또 미국을 언제 또 갈지 모르니까 외통위 국감 할 때 미국이랑 그냥 계속 다니자.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가려고 했는데 국감 일정을 브라질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니까 엔트리 2가 되는 거야. 안 돼. 엔트리 1밖에 안 돼.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직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두환 대통령도 미국 가려다가 네. 대사관에서 인터뷰해라. 테러리스트. 인터뷰하라니까. 거긴 거기 광주. 내가 거긴 테러리스트. 전직 대통령인데 인터뷰까지 꼭 하고 가야 되냐. 안 간다고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테러리스트지. 네. 진짜 테러리스트.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는데 김영한 전 수석의 네. 수첩에 제 이름이 나와요. 저하고 이재정. 네. 뭘로? 민변. 민변 저는 블랙리스트. 세월호 가족 네, 옆에 세월호. 있다고. 우리 한정혜 이재정은 노동계 블랙리스트. 악성 종양 변호사로 올랐구나. 노동계의 블랙리스트는 뭐 저뿐 아니라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도 블랙리스트.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있네. 박주민 의원 내 이름도 있는지 좀 조사해다 좀 주세요. 근데 그 잘 보였을 텐데 김영한 한번 고 봐야 민정수석은 진짜 그 꼿꼿한 분이 그런 거 받아 적으면서 괴로웠을 거예요. 참. 근데 보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 대통령도 아주 잔잔한 거에 진짜 꼼꼼하게 왜 보면 챙기느라고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브로커잖아, 브로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50억 내라, 20억 낸다, 이렇게 30억으로 합의보자. 뭐 이런 게 말이 돼.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안 하고. 대통령실 업무 아니, 하나도 안 하고. 사실 대한민국의 뭐 경제나 또는 교육 문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람을 붙들러 앉혀놓고 막 이런 무슨 좁쌀 같은 거, 깨알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니 참 그거 받아 적는 수석들도 얼마나 자괴감이 네덜란드 정말 들었겠어요. 누구한테 또 막 뭐도 하고 막. 네? 아유, 네덜란드 국왕한테 막 청탁하고 막. 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놀라운 게 어저께 보도 나온 게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국정원이 이번에도 개입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개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 통한 뭐 정보관들, 정보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국정원 쪽, 뭐 기무사 이런데 넓게 퍼져 있는 게 취합을 해서 결국은 갖고 와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국정원이 아니었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김기춘과 조윤선. 특검이 이병기. 이병기. 거기에 지금 정조준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명 추가. 이정현. 이정현. 저기 전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 그렇죠. 그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법망을 빠져나갈까요? 김기춘? 법꾸라지? 김기춘에 대해서 특검이 첫 번째 제가 들은 바예요. 이거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검이 첫 번째 압수수색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을 때 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은 이야기는 아니고.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그래서 수정해서 내서 영장이 나서 압수수색했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은 것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시간을 벌게 해주니까. 아니 뭐 우병우만 해도 전화기 이미 다 파기해버리고 새로 전화기 바꾸고 뭐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김기춘은 전화기를 압수했잖아요. 네. 다행히. 했죠. 네, 다행히 했기 때문에. 우병우요? 김기춘. 예. 그랬더니 그 검사들의 전화번호가 그렇게 꼼꼼하게 많아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예언을 다 했어요. 그래서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은 구속된다. 근데 저는 진짜 이재용이 구속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것 같아요. 김기춘만큼은 정말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이 그 뭐 70년대, 80년대 그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탄압하고 무고한 네네. 그냥 나라를 생각하는 열정에 차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고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은 아무 이상 없이 좋은 자리 다 누리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저러신 거잖아요. 제가 그 피해자잖아요. 김기춘에. 어떻게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정 의원님은. 이렇게. 참. 세상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돼요. 얼굴이 김기춘의 결말을 이 시대의 참 예언인으로서 한번 또 구속되죠. 구속됩니까? 그러니까 김기춘을 일단 인간으로는 보는 거네요. 우병우, 네. 이재용 네. 특검이 3명을 노릴 거예요. 네. 박근혜 뇌물죄로 기소하면서요. 네네. 어떻게 이재용을 그냥 냅둬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성과를 낼 게 다른 게 없어요. 네네. 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김기춘, 이재용. 아니 그리고 삼성 이재용은 말이에요. 재산이 8조라며 세금 얼마나 냈냐고. 재산이 최순실보다 적은 거예요? 최순실이 10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10조라서 제게 2위라는 거 아니야. 그게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 지금. 야. 근데 이재용은 어쨌든 상속세 낸 게 1,500억. 얼마 안 냈어. 거의 뭐 고양 눈물만큼 내고 지금 8조라는 거 아니에요. 잡아드려야지. 그리고 국고를 환수해야 되고 했으면 좋겠어. 네.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만 우리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를 함께 만들어갈 집단지성 서당패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서당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자원봉사 페이스북 군단의 약자로 서울특별시당 권리당원과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당캐 집단지성 서당패는 다침령 페이스북 그룹 형식으로 운영되며 팟캐 서당캐의 모니터링, 리뷰, 방송 관련 각종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추후 대선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당 핵심 온라인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 접수는 팟빵 서당캐 게시판, 서울시당 홈피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서당패 모집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광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광고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활동해 주실 분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직시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이합집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개헌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기에서 대선전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거죠? 물리적으로 좀 어렵죠. 네. 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요. 화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구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네. 지금 우리 개헌특위가 가동이 되니까 개헌특위에서도 어쨌든 개헌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시간적으로 너무 시간이 내일 없어요. 발의를 하더라도 네. 110일 시간이 걸려. 없어요. 그래서 110일. 그게 아마 안 돼.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렇기 네. 때문에 개헌특위의 진행 사항도 보고 또 각 후보들이 내는 공약의 내용에서 개헌과 관련한 뭐 의지들 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개보신당, 국민의당 네.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헌과 함께 빅텐트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개헌은 제3지대로 해체 모의라는 깃발에 쓰이는 네. 글자이죠. 네. 개헌. 네. 네. 아니 후보 중에서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헌의 네.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다 있는데 있기 이제 때가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뭐 맞죠? 맞습니다. 네. 시기와 관련한 문제만 남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박근혜 탄핵도 저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때잖아요. 거기에 예? 집중해야 될 때 이제 개헌이라는 이제 물타기로 나와서 그 탄핵 정권의 국면을 희석시키고 이제 새로운 국면을 전환하는 것 같아요. 이 개헌이라는 10월 것이. 네. 달에요. 박지원 대표가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을 말하는 것은 정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달 후에 지금 당장 개헌하자. 그러니까 박지원 말이 맞았어요. 첫 번째 말이 정략이 숨어 있는 거죠. 뭐냐? 제3지대로 해체 모이는 색깔. 그것은 개헌 깃발 들고 제3당 야합 하자는 거죠.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시키지 않았죠. 문재인 지킴이가 좀 돼야 되겠어. 너무 네. 불쌍해. 문재인 왕따야 지금. 네. 그래서 나라도 네. 왕따가 아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 네. 이걸 내가 좀 보여줘야 옆에 되겠어. 무지 많은데. 네. 아니 저희 당 후보들이 지금 몇 명으로 얘기돼요? 저희 당 후보 다섯 분. 다섯 분. 분. 네. 잠재적 후보군이 또 한 명 있죠. 숨어 있는 사람. 누구죠? 청래. 청래당. 아니,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빅텐트가 3당 야합이다라고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의미죠? 자, 지속적으로 몇 달 전부터 울돌목 네. 전사로서 네. 지금 박지원 마크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주승용 원내대표가 또 얘기했잖아요. 숨기지 못하고 어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못했지 친문 세력과는 합치지 않겠다. 네.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발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비박이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박, 개보신당,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파 저는 이렇게 세 세력이 모여서 반기문, 안철수, 유승민 경선해서 뽑아서 이기면 그 한 명 올리면 문재인하고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도 지금 문재인과 내가 대결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헌은 명분이고 개헌의 깃발을 들고 그 안으로 다 해쳐 모여라 하는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의 음모다.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들이 오늘 문재인 대표가 정말 그 페이스북에 글 잘 쓰셨더라고요. 오늘 문재인 대표를 은근히 또 아니야. 지난번 지금- 논조랑 좀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제 나도 줄 서야지. 우리는 원팀이다. 임명직은 안 하신다면서. 서로 격려하고 네. 서로 응원하고 해야지 네. 서로 상처 주는 동지끼리 그런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럼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좋은 점 이런 걸 서로 모든 얘기해서 후보를 다 거론해 주셔야 돼, 이 방송에서는. 네? 아니, 두 명만 또 거론해주면 안 돼. 다 거론. 안희정, 안희정 안희정, 지사는- 박원순. 네, 박원순. 박원순. 네, 정청래. 정청래 네, 이렇게 또 한 번 김부겸 의원 있잖아요. 김부겸 네. 네. 방송이 공정해야 되니까. 공정해야 되니까 이거 맞아 서당캐지 네. 정치할 거 아니지. 정치할 네. 거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네, 약간 좀 땀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재명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 네. 그렇지. 시민운동의 이게 대부로서. 서울시당 네, 네, 네. 그 고운 품성과 그러니까. 그 네. 겸손한 자세. 그렇지만 이 워커홀릭 같은 이 투철한 일벌레 네. 이런 분들 우리 좋아합니다. 유능한 네. 혁신가. 유능한 혁신가. 그렇지. 그리고
아니죠. 네. 같은 충남입니다. 네, 네. 아, 지지합니다. 아, 예. 지지선언.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금산, 안희정 지사는 논산. 논산. 네. 우리 다 산자 돌림이고요. 그리고 남대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내가 남대전 고등학교 바로 뒤쪽에서 네. 우리 큰형님 댁에서 저희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일 가깝네요. 네, 진짜 아주 가깝네. 가까운 사이죠. 아. 네, 네, 근데 김부겸. 네. 네. 야, 참 나랑 다른 길을 걸었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네. 지역 감정의 벽을 깨고자 네. 대구에서 네. 민주당 깃발을 걸고 네. 당당히 당선된 우리의 그렇지. 개선 장군 네. 김부겸을 응원합니다. 네. 네. 정말 공정한 방송이고. 그러네요. 이거. 네. 근데 정말 저희 당 후보들 다 괜찮은 분 아니에요? 아, 괜찮아. 아유, 네. 어디다가 대도 뭐, 저희 최고죠. 아니, 민주당 정당사에서요, 이번 대선 팀이 가장 드림팀 같아요.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정청래는 누구를 지지하냐. 네. 계속- 태클 거세요. 계속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묻지 마. 네. 더 이상 물으면 내가 출마하겠다. 나는 나를 지지한다. 그쪽이 안 물어. 서로. 지금 박주민 의원님은 막 땀을 닦고 안경을 벗었다 꼈다 왜 그러시죠? 아, 불편하세요, 자리가? 감기가 감기 좀 기운 있으세요. 때문에 열이 좀 올랐다가. 눈하고 이런 데가 좀 불편해요. 혹시 5명 거론되지 않은 다른 분을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요. 아니, 근데 약간 놀라고 있는 게 정청래 의원님이 임기응변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순발력. 네, 순발력.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는 분. 박주민 대한민국은 순발력으로 가야 돼요. 당연하죠. 순간 스피드. 스피드. 제가 청사인 볼트야. 스피드예요. 네. 박주민 맞아요. 의원은요,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출마한 순간 저의 대변이 될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대표예요? 제가 대통령? 저번에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바로 푼 거야, 우리. 스피드. 제가 한 방이면 갑니다, 제가. 진짜 스피드란 말에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큰 대국이 세계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작은 나라, 빠른 나라가 세계를 주도한다거든요. 우리는요, 네. 작지만 의미 있고, 네. 작지만 강한 것을 선호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부존장은 없어요. 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부가 조금 좀 뜨겁습니다. 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아니, 최고의 이게 승부처는 박주민 의원이 문화산업이에요. 감기기가 있어서 열이 좀 났는데 그 열이 지금 다 전달이 그래서 돼가지고 뜨겁구나. 희납이 됐어. 저도 좀 얼굴이 좀 뜨거워졌어요. 아니, 박주민 의원이 감기잖아요. 지금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감겨요. 그래서 나라도 좀 감겨. 말을 이부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좀 했어요.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요. 또 말씀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 이제 이야기는 최근에 저희 당에서도 그 민주연구원 문건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아시죠? 그 내용? 알죠. 네. 네. 사실 내용은 별게 아니었는데 동아일보에서 그 문건이 무슨 친문 세력들이 뭐 돌려봤다. 그런 오보가 나오면서 이게 좀 논란이 일었거든요. 이거는 네.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회에 있지만 알 거는 알아요, 다. 하여튼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 문건을 작성한 문모 연구원은요, 비문 성향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대선 캠프에 다 돌렸고요.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한테도 네. 이메일하고 문건으로 다 전달했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서 개헌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근데 뒤에 사족을 하나 붙인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 개헌특위에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성향의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 하고 본인이 조언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좀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개헌 저지보고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이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영우 의원 네. 강력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초선 의원들 20명이 네. 성명서 내고 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거기 서명한 사람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거. 근데 저는 1월 2일 날 대만을 갔잖아요. 네. 사실 그 내용은 김용호 의원도 그러면 네, 제가 리셋 문자 받는 거 아니야? 저 문자는 뭐 폭탄 하나도 안 왔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이제 리셋 2017에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 제기는 안 했지만 그 리셋 2017 멤버들이 그러면 회원들이 그냥 같이 서명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제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사실. 근데 네. 그 리서치를 쭉 했어요. 했는데 5명 초선 의원 있잖아요. 제일 주동자급 5명을 불렀어요. 네. 누가요? 당 대표가. 네. 불러서 이거 좀 설명을 하고 이건 오해 소지가 많이 있는 거지만 이건 종편 프레임이고 이것은 더 이상 문제를 안 삼는 게 좋겠다. 오늘 대표님이 그 얘기도 하셨죠. 근데 누가 그 중에 방송에 한 명이 잘못 나간 거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 하면 돼요?
아니 광화문에 촛불 들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와서 촛불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사실 때가 때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기 대선 있고 당내 그러니까. 경선 있으니까 네. 예민하고 뭐 좀 치열한 각 네. 캠프에 이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김용호를 네네. 앞으로 그런데 서명할 때는 꼭 저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 서명하면.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근데 네. 아주 여기서 해명이 잘 되네. 네, 네.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 당내 그러니까 당내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서명하거나 연판장 돌리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주의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굉장히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얼마든지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면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바깥 사람들 다 보시오 이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만약에 느꼈다라고 하면 가서 얘기를 통해서 이런 그럼요.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뭐 대표께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종편에 않겠나 계속 싶었던 먹잇감 거죠. 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20대 국회 추선들이 다 잘했어. 근데 이건 진짜 이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리세 2017의 이제 탄생 배경이 19대 때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고 또 그래요. 그 개혁의 목소리도 높였고. 근데 이제 20대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좀 목소리가 19대보다는 좀 어떻게 좀 많이 그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아마 이 문제는 좀 예민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아마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아일보가 오보함으로써 그것을 본 이제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문제 그랬을 제기를 수 했는데 있어요. 네. 저도 아까 그 모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단은 당대표한테 뭐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약속을 받고 거기서 만약에 뭐 대표가 그런 것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우리도 그렇죠. 뭐 당내 민주화를 네. 위해서는 뭐 목소리 내야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도 좀 신중하게 이제 앞으로 제가 잘 국민의 한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께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 좀 제대로 좀 하세요. 하여튼 그 개헌 문제를 다시 좀 언급을 하자면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개헌을 추진하려는 그 의원님들이 뭐 있으시죠. 아, 네. 많죠. 네. 개헌은 사실은 20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네. 했고 19대 때도 지금 이제 우리 국회 사무총장으로 가 계시는 우윤근 사무총장을 네네. 비롯해서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고 네. 기억하시겠지만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명 네, 그 네. 의견들 받은 거 아, 아마 저도- 다 기억나실 저도 거예요. 했어요. 예, 저도 네.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누구나가 다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어찌 보면 시기가 굉장히 좀 앞당겨져 버린 거죠.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개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개헌과 관련된 입장이나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의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개헌이 권력구조의 개편도 개편이겠지만 기본권을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된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모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네. 드린 말씀은 개헌의 추진에 다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그 박근혜 탄핵에 집중하고 대선 전에 졸속 개헌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모시는 의원님들은 다 동의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네네. 저희 당내 이야기 좀 아까 예민하고 민감하고 치열한 얘기, 당내 경선. 네.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가 경선 일정을 좀 빨리 확정해 달라고 지도부에게 요청을 네. 했거든요. 네, 같은 고향 안희정 참 지사님. 대선 경선 룰 전문가로서 당연한 정당한 요구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3월 초 네. 탄핵 인용이 될 것 같은 점괘가 왔기 때문에 5월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선 경선이 보통 2달 걸리거든요. 네. 이거를 2주간으로 줄여야 됩니다. 음.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4번밖에 못 해요. 한 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이 바로 한 달 후입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2주 안에 경선을 끝내야 됩니다. 탄핵되자마자. 그러면 미리 그런 경선 룰, 예를 들면 4군데 지역에서 모아서 그러니까 포샷 경선이지 원샷이 아니라 그러니까 탄핵 인용되기 전에요? 인용 되고 아니 나서 인용되고 나서 나서 해야지. 나서 그러려면 두 달이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사실상 캠프별로 경선 룰 협상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원칙은 철통 보안을 원칙으로 하고 다 각서 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대변인만 한다. 그리고 완전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중간에 새 나가서 이번에 동아일보 그 오보 사태처럼. 그래서 지난번 2012년 대선 경선에 준해서 또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는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또 절충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2, 3, 4, 5번도 다 다르거든요, 요구 조건이. 자기들끼리 충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놔야 돼요. 미리 조절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도 조절을 했었어요. 2012년에 저도 그때 들어갔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있었잖아요. 네. 하고 추미애 지금 대표께서 그 경선 룰 세팅하는 기획단장을 맡아서 사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후보들을 만났었어요. 네. 예,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또 의견을 또 받고 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아닌 게 압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 각 캠프의 대리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한 분씩은 다 들어오시는 게 맞을 것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해야지 이게 당에서 먼저 원안을 만들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진짜 같습니다. 보안이 생명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한 거거든요. 이 룰 미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 1월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룰 미팅 하는데요. 이것도 못 걸려도 2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것도 정당한 거지만 예비 후보 등록을 언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탄핵이 우리 바람대로 뭐 3월 정도 되면 5월 대선이면 지금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당내 경선을 위한 뭐 후보 등록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탄핵 인용되기 전에 또 우리 당내 그런 움직임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너무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그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네. 없죠. 네. 근데 또 준비는 해야 되는 현실이고. 준비해야죠. 대통령 선거인데 정책도 제대로 안 만들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고 특히 이번에 인수위 기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경선과 선거 준비하면서 실질적인 내각까지 꾸려야 될 수도 그래서 있어요. 조각까지 해야 돼. 캐비닛, 네. 뭐 섀도우 캐비넷 마련해야 되고. 네네. 잘못 치르면 키친 국민들한테 캐비넷 또 아니죠? 다른 섀도우 캐비넷이죠? 섀도우 캐비넷은 치킨 키친. 이것도 맨날 헷갈려. 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경선 룰은 다 수용하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쟁자가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가장 큰 경쟁자로 보는데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것을 경선 룰을 다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우사인 네. 볼트는요. 네. 1레인에 뛰든 4레인에 뛰든 네. 8레인에 뛰든 뭐 크게 상관없어요.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국민 경선이냐 국민 참여 경선이냐 뭐 요 정도인 거고 당원 그다음에 참여냐, 뭐 당원의 비율, 예, 네. 뭐 그런 거 권리당원, 정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배심원단을 몇 %를 짜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닐 것 같으면 사실은 크게 봐서는 제가 대선 많이 경선은 차이가 나지 않기 2번 때문에 참여해봤어요. 네. 문재인 대표 이거 할 때도 했었고 정동영 후보 할 때도 룰 미팅에 참여해봤는데 이걸 있잖아요. 각 캠프에서 진짜 충실하게 대선 룰 미팅을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다 대리인들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네. 2달도 모자라요. 아, 모자르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의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1, 2위가 다시 결선 투표. 그래서 그것도 받았었죠 마지막에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기억나시죠, 한정희 의원님? 제가 이제 모바일 경선 담당이었거든요. 기획 안 되고 그 모바일 경선 담당 선관위 부위원장까지 하고 있는데도 사실 보통 그때 감투를 한번 쓰시면 한꺼번에 여러 개 쓰신. 저요? 일타 쌍피라고. 근데 그때도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렇게 트집 잡고 막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또 그러면 언론은 있잖아요. 그걸 너무 잘 받아 쓰잖아요. 이간계를 쓰면서. 근데 진짜 그때 제가 자괴감 느꼈어요. 모바일 방송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막 보이콧하고 막, 야, 진짜 있잖아요. 아, 생각하니까 미워. 아,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도부가 지금 준비할 게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네, 결국은 지금은 당이 중심이 돼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안규백 사무총장이 머리에 쥐가 나실 거예요. 이런 거 저런 한정혜 걸 다. 의원 있잖아. 지난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대선 경선 기획단 부단장으로 제가 임명합니다.
아니 저희 여기 모신 최다선 의원님. 네. 아니요. 지금 현역이 아니시니까. 부단장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보니까 특히 뭐 색깔이 없고 어느 후보에 치우침이 없어. 공정해. 공정해. 감사합니다. 개파가 없어요? 네, 없어. 전 뭐 이렇게 비주얼 담당이기 때문에. 저런 의원을 네. 개파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부산해. 오늘이 보니까 이 특정 개파가 없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파가 있죠. 아까 청래당. 청래당. 네. 청래당 개보죠, 저는. 이번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대리인단을 내세워서 룰 미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그게 맥시멈 2달이기 때문에 1월, 2월 이렇게까지 후보들끼리 모여서 그냥 거죠. 결단을 내려라. 후보들끼리 안 돼. 그거는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이제 대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서 계속 보고를 해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지시받아서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리인들만을 가지고 룰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외부 교수님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분위기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거 관련한 거거든요. 제 생각은 네. 2012년 했던 것에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벗어나지 저는 않으면 보니까 돼요. 애초에 그냥 결선 투표 2012년에 다시 한대로 한번 결선 하는 투표. 정도만 난 집어 되겠으면 좋겠어, 넣으면 솔직히. 큰 문제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2012년 결선 투표 받아들였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받았죠. 나중에. 진행을 하다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선 투표 문제 있을 거고 이제 모바일 투표 도입할 거냐 안 할 그건 뭐 거냐. 당연히. 해야지. 네. 뭐 할 거냐. 근데 거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순회 경선. 네, 그것도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권리당원과 당원들의 이제 비율. 국민 참여 경선에서 얼마만큼 이 당원들의 비율을 포함시킬 것이냐.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순회 경선 근데 후보들이 한 번은 돌아야죠. 네. 그죠? 한 번은 근데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 시간이 내에 없다는 저는- 이유도 네, 이제 안 할 수도 있어요. 2주 안에 네. 끝내야 된다, 저는 생각. 그러니까 2주 뭐 후보들은 힘들겠지만 근데 후보들도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네, 2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싹싹 네 훑고 번도 더 할 수 다니시면 되는 있게 거죠. 토요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일요일은 2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중간에 수요일 날 한 오전 번 또 오후 다 뭐 볼 수도 이렇게 있고. 할 수도 있고 하기 하여튼 때문에 근데 저는 2주 안에 끝내야 돼. 이거. 권역별로 아무튼 2주 안에 끝내야 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늘어지면 안 돼. 그러면 바로 한 달 정도 해버리잖아요. 선거운동 바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금 저희 당의 분위기도 좋고 뭐 지지율도 좋고 대선 후보들도 다 훌륭한데 실제로 경선이 중요하잖아요. 경선이 너무 중요하죠. 또 밋밋해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당 지지율도 정말 감사하게도 좀 좋고 이렇게 한데 결국은 여전히 마음 둘 곳을 정하지 못한 분들을 네, 우리가 네.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후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들을 네.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는 걸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요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어쨌든 네, 네, 네.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감동이 네. 있어야죠. 그럼요. 네. 감동이 그것도 있어야 해야 되는 되고 거고. 승자한테 정말 패배자가 박수 쳐주고 그게 돼야 돼요. 서로 상처 입히고 승복을 안 하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당의 후보님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다 진짜 승복을 너무 다 좋으신 하고. 분들이에요. 네. 진짜. 저도 네. 너무나 너무 우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후보들은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방송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너무 진짜로 그렇게 좋으세요. 생각해요. 네. 네. 어디 뭐 하나 빠지시는 분이 없잖아요. 네. 또 분위기가 또 괜찮아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각 후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는데 가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이렇게 좀 태클 거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후보들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정말 우리 당원으로서 그렇지. 자랑스러운 당원들이니까요. 좋은 얘기 해주시고 서로 선풀 그럼요. 달아주시고 네. 응원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응원을. 그런 네. 당원들의 자세가 우리가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당원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국민들 설득해 나가고 정권 교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정청래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포함했습니까? 네. 네. 어디다 포함한 거예요, 지금? 대선 아니, 후보. 대선 후보. 대선 네. 후보로? 네. 사실 제가 중대 결단으로 네. 불출마하는 것으로? 대선 불출마 선을 언제 할까. 아 진짜. 그래도 좀 띄워줘도 네, 서당계 본인이 다음 못 먹어요. 방송에서 그 정도 얘기했지 말 끝내자마자 그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니 중대선언 하겠다 그래서 청취자들 막 기대를 갖게 한 다음에 띄워줘도 하셨어야죠. 갑자기 뭐 제3지대로 된다 뭐 이러면 봐야 되지. 텐트는 내가 칠게. 빅텐트로 모여라. 정청래 내가 중심으로. 네. 근데 저는 진짜. 이제 부인하지 않으시네. 뭐요? 진짜. 제3지대를. 우리는요, 네. 제3지대 3당 야합을 추진하겠다고 청래당에서 이미 제가 창당 때 얘기했어요. 왜냐면,
박지원도 네. 뭐 개보당 이런 데하고 제3지대 제3당 야합한다는데 우리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딴지일보 게시판 오늘의 유머 이런 데하고 3당 야합을 추진하겠다. 이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들도 뭉치는데 우리도 뭉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우리 그냥 대놓고 3당 야합하겠다, 우리는. 네. 근데 아니 제가 그 어저께 기자분들 몇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몇몇 의원들 혹시 탈당하려는 분들이 있냐고 저보고 물어봐요. 보도가 한번 그렇게 나왔었어요. 10명. 없어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제 첩보와 제가 만난 분들 전혀 그런 생각 안 10명이 해요. 있다라고 했는데 네, 없어요. 전혀 제가 그런 오늘 것 같아요.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가서 얘기했어요. 네. 손학규 오른팔 왼팔 다 확인했다. 저도 확인했어요. 네. 너 왜 나가냐? 네. 미쳤냐? 저는 확인 안 했는데도 알아요. 없어요. 이 확인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손혜원을 시켰죠. 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저도 못 들었어요. 네, 우리 그 당원분들께서 또 그런 보도를 보고 또 우리 의원들도 탈당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물어보니까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전혀 그래서 걱정 안 솔직히 하세요. 손학규 의원님의 왼팔 오른팔이 누군지를 몰라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진짜 순진하구나. 네. 이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지? 나가시는 분은 김영호는 없는 것 알잖아. 같아요. 저는 알죠. 저는 확인해봤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 때부터 엄청나게 단련이 돼 있잖아. 네, 뭐 단련은 안 공부가 돼 되는데 있고. 저는 이제 궁금하면 네. 꼭 제가 이렇게 몰래 가서 물어봐요. 아, 김영호 있잖아. 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여도 네. 진짜 탁 내부 사정 있잖아요. 네. 누구랑 친하고 이거 싹 다 알아요, 제가. 아, 인맥지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싹 다 인맥지도. 알아요. 왜 그런 게 그렇게 아니 근데 알고 싶어요? 아니 그거는 중요한 정치의 기본이죠.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네. 알게 돼. 지금 저 김영호를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정청래. 저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누구랑 가까운 것 같아요? 박주민 네. 의원이 제일 좋아하는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정청래. 그러니까 모든 인물은 정청래 중심이구나. 아, 그럼요. 네. 네. 한정혜 의원님은 아니시죠? 저도 아무튼 끝은 정청래야. 뭐 한정혜 물을 것도 의원과 없어. 응. 갑장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청래. 네. 정말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네. 당연할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 서당캐를 계속 그 정청래 의원님의 후광과 계속 참여를 좀 해서 우리 서당캐가 네. 저는 후광의 바늘로 네. 네. 참 훈홍의 아들께서 참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네.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신입당원 8차 아카데미를 실시하는데요. 2017년 1월 22일 일요일이겠죠? 네, 오후 1시 반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서 신입당원을 대상으로 한 8차 아카데미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강사가 너무 좋아요. 강원국 전 참여정부 연설비서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시인 국회의원님, 도종환 국회의원님, 그리고 특검 수사와 탄핵 전망은 누가 해주실까요? 네, 백혜련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22일 1시 반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입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멋진 사나이들, 네, 대선 후보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노원 가불병 그리고 도봉 지역의 가불지역위원회에서 우리 대선 후보 5분을 모시고 초청 강연을 하는데요. 장소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모시고 하는 게 아니군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인데요. 1월 11일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1월 18일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1월 25일은 이재명 성남시장님, 2월 1일은 문재인 전 우리당 대표님, 그리고 2월 8일 김부겸 국회의원님 모시고 노원구청 6층 강당에서 대선 후보 초청 강연 있습니다. 우리 당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제 서당계 3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우리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더 해주셔도 됩니다. 청래당의 우리 총장님, 총재님? 정총장님. 제가요 총재로서 총평을 하자면 한정혜 의원은 여기 나오지 마시고요. 독립하세요. 팟캐스트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독립 팟캐스트. 그러면 한 번 했는데 자질이 보여.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공동 MC. 싹수가 파래. 노랗지 않고. 네. 그래서 여기서 몇 번 연습한 다음에
본인 지역구를 위하든 아니면 뭐 여성만을 위한 팟캐스트를 하든 팟캐스트를 하나 개척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개척을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정혜 의원은 조금 더 팟캐스트를 키워서. 다 컸어 이미. 오늘 보니까 다 컸어. 네. 그래서 사춘기를 이미 지났어. 그래서 분가를 해야 돼, 분가. 박주민은 계속 있으세요. 불안해. 혼자 할 수가 없어. 골골하고 이렇게 저희 감기 걸리고. 짝꿍입니다. 짝꿍. 네. 네. 그리고 요즘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박주민은? 요즘에요? 지금 요즘에 초선 뭐 해보니까 다 이제 알겠어 이제. 아니, 이렇게 그건 나눴어요? 마무리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오늘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정혜 의원님.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랜만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짱 크셔서 네, 반가웠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감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틀이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하여튼 한정혜 의원님은 첫 방송 같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 방송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우리의 짝꿍 우리 박주민 의원님. 오늘 목이 네. 많이 아팠는데요. 네. 하여튼 뭐 빨리 낫겠습니다. 이틀 후면 낫는다고 예언해 주셨으니까 네. 이틀 후에는 낫겠죠. 그리고 요즘 주사 아줌마가 유행인데요. 내일 아침에 바로 맞아. 주사 맞으세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품격 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시는 안 나와도 되죠? 나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